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01회 특별회차 실기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프로그램 실행을 시키셔야죠. 자, 수험번호하고 그다음에 이름 입력하라고 나왔는데 수험번호는 2121 일자 4개 하나 둘셋 3개에다가 2 틀렸다. 끝에는 2 이름은 연설 설치 됐고 A형 감독관 번호는 76 16 해주시면 되겠고 로그인 하면 시작되겠죠. 자, 설명 준비는 됐고요. 자, 문제를 보고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중원 가구, 지금 여기 회사가 가구회사, 사무용 가구회사라고 나와있죠. 시험 보실 때 문제 읽으시면 반드시 어떤 회사인지 먼저 꼭 체크해 주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용 가구회사인데 우선 첫 번째 문제 1번에서 기초정보관리 정기분 재무제표 입력에 대한 문제인데 총 10점으로서 문제가 3문제 출제됐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이 다음과 같대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주어진 자료에 맞게 삭제, 수정, 추가 입력해서 정리를 하라고 하네요. 계정은 미수금 계정하고 미지급금 계정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거래처별 초기 2월 항목에 들어가셔서요. 계정 과목은 미수금. 교재에서 주어진 걸로 보아하니 미수금에서 레트로 상사의 잔액은 3,600만 원이네요. 3,6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튼튼 가구 2,700만 원. 예, 맞네요. 두 번째는 미지급금 계정에서 경동볼트는 2,800만 원. 그다음에 여기는 없죠. 영혼 가구라고는 없네요. 얘는 지워주고 첫 번째 나왔던 한국목재라고 되어 있죠. 한국목재 선택을 해주시고요. 한국목재는 2,200만 원. 네, 마지막 대성가구 금액은 1,720만 원.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문항이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서 해당되는 그 거래처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정정해서 입력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거래처 등록 메뉴네요. 거래처 주소 입력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미진 상사에 대한 거래처 입력을 해주라고 나와 있죠. 주어진 대로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고요. 맨 밑에다가 거래처 코드 번호는 2201번으로 그다음에 주식회사 미진상사 그다음에 3번 동시로 거래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305-86-14529 대표자 성명은 남이진 업태는 도매 종목은 가구 주소는 생략하기로 했으므로 주어진 자료 다 입력이 마무리됐으니까 끝난 거네요. 됐죠? 자, 그렇게 해놓고 세 번째 문제가 뭐로 나와 있나 보니까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에 대체 적용 8번에
외상 매입금과 상계 추가로 등록하라고 나와 있네요. 대체 적용 등록하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얘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셔서 우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었었죠. 외상 매출금은 당좌 자산에 해당되니까 108번 여기에다가 대체 적용 여기 있죠? 여기 항목 8번에다가 8번 해놓고서는 외상 매입금과 상계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주어진 자료 마무리가 된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10점에 대한 항목들 다 입력을 해보셨고요. 두 번째 문제 총 점수는 18점으로 되어 있고 일반 점표에다가 입력하는 메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반 점표 입력 7월 25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7월 25일 제조 부서에서 근무하는 나성실 씨의 7월분 임금 대장으로 7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됐다고 얘기를 하네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됐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이렇게 쓰셔야겠죠. 보통예금에서 차인지급액 여기 나간 이체한 금액은 220만원이란 뜻이고, 자 급여가 얼마인가 봤더니 여기 전체 금액이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250만원. 근데 부서가 제조부서예요. 그러면 제조부서의 급여 월급은 어떻게 표시해야지 되죠? 여기 차변에다가 여기 계정을 조회하게 되면 생산 제조부서의 급여는 우리는 임금이라고 쓰기로 했고 500번대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 제조부서 여기 500번대는 제조경비니까 25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체크해야 될 사항이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제 된 금액 있죠.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그래서 이 공제액 30만원은 직원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면서 띄워놓는 금액은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예수금 3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일반 점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임금 제조해서 2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는. 자,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에서 날짜는 7월 25일 선택하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조회하셔서 임금 500번대로 되어 있죠. 해주시고 금액은 250만원. 대변에다가는 우선 예수금 조회하셔서 예수금은 30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죠. 보통예금에서 220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날짜는 8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당사 영업부 임직원 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라고 나와 있네요. 8월분 퇴직연금 납입액 5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셔야 될 사항은 여기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셔야지 되는데, 우선 여기 정리를 해드리면 퇴직연금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이라는 것이 있고, 영어로 DB형이라고도 불러요. 확정급여형은 우선 이렇게 해야 될까?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이거 있고요. 확정기여형은 DC형이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우선 확정급여형이다, 확정기여형이다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여기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했을 때 그 외부에 유치되어 있는 그 직원들의 퇴직금을 자금을 그래서 운영을 누가 지시하느냐에 따라 구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쓸까? 자금 운용 지시를 갖다가 회사가 직접 하는 것을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종업원들 직원들이 직접 자기 퇴직금에 대해서 운영 지시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했을 때 차변에 얘는 그 자금의 운용 지시 자체를 갖다가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외부 금융기관에 이체하면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확정 기여형이라고 했는데 확정 급여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 자산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500만 원 이체했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확정 기여형은 각 직원들이 자기 퇴직금을 직접 자금 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영업부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라고 해서 얘는 판관비 800번대 계정 과목에서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500만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5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바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는 걸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영업부뿐만이 아니라 생산부 직원도 있다면 똑같이 생산부 직원의 퇴직급여 밑에다가 만약에 있다면 퇴직급여 대신 얘는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500번대 급여 계정을 써주셔야 돼요. 임금이나 급여 계정을 써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게 확정 기여형이에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 여기 2번 문제는 8월 30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8월 30일, 차변에다가는 퇴직급여라고 해서 800번대 판관비로 써주시고,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했으니까 5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4일 거래네요. 대한적십자회에 당사가 생산한 제품 무상으로 기부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 기부한 내용 자체는 별반 어려운 건 아니죠. 회계 처리하실 때 9월 4일 날짜로 차변에 기부금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150만원짜리 기부금은 원가로 써주시는 거예요. 있다면 대변에다가는 제품을 기부했으니까 1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시 알고 싶은 것은 적요란에다가 8번 타 계정 대체 얘를 갖다가 해주느냐 요걸 갖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품이 이렇게 재고자산인 제품이 감소했다는 것은 보편적인 경우 회사에서 제품이 감소하는 이유는 판매가 됐기 때문인데, 그러면 판매가 됐다는 것은 차변에 제품의 매출원가 비용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품이 줄어들고 여기에 매출 원가가 쓰여져야 되는데, 얘가 지금 매출원가가 아니라 팔린 것이 아니라 팔린 것 이외 다른 계정으로 지금 기부금이라는 계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타 계정 대체, 즉 매출원가에서 이 제품 판매된 것 중에서 이만큼을 빼 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적요란에다가 반드시 타 계정 대체 재고자산이 이렇게
상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원재료가 됐던 재고 자산이 감소했을 때 반드시 타기정 대체 이걸 써 주셔야 된다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9월 4일 날짜로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는 9월 4일 날짜로 서변에 기부금 써주시고요. 기부금은 금액이 150만원, 대변에다가는 제품, 제품이 146인가? 제품 기정이 150, 150만원, 그다음에 적요런에다가 8번 타기정으로 대체 이렇게 써주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9월 15일 날짜고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의 유상증자. 여기 유상증자가 키워드랍니다. 유상증자, 돈을 받고 주식을 팔았다는 뜻이고요. 증자라고 얘기하면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변에다가 자본금 쓰세요 이런 얘기란 말이죠. 여하튼 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 주식, 보통주 만주, 액면금액은 5,000원, 이를 한 주당 2만원에 발행했다고 하고요.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대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죠. 지금 주식을, 우리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만주를 갖다가 2만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니 금액은 총 2억 원이 되겠네요. 만주 곱하기 2억 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2억 원 이렇게 들어왔다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지금 주식을 발행할 때 유상증자, 증자의 말은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증자란 말을 쓰게 되는데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본금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자본금은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 가액의 금액으로만 기록하게 돼 있단 말이죠. 주식수 만주에다가 액면 금액은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다? 자본금은 이렇게 해서 5천만원만 증가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고 나서 금액이 차이난 금액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식 발행을 했는데 초과 돼서 돈이 들어왔어요. 초과된 금액은 얼마가 들어왔는데요. 2억 원에서 5천만 원씩 빼면은 1억 5천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주식을 발행하고서 초과금이 1억 5천만 원 들어온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신주를 발행할 때 비용이 발생했대요. 그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를? 130만 원을. 그러면 130만 원에 대해서는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 여기다 밑에 당좌 예금 해갖고 13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지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돈 받은 거 초과금은 1억 5천이 생겼는데 초과금이 우리가 130만 원을 별도로 냈으니 초과금은 여기 1억 5천만이라고 써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돈 별도로 지출한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1억 4,87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15일 날 거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맞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9월 15일 날짜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9월 15일 날짜고요. 서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지금 2억 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당좌 예금에서 끄는 금액은 130만원.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추가금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주시는 거란 얘기예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9월 17일 거래를 보시면 우리 인테리어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9월 1일 체결한 계약을 거래 당사자 간 이견으로 인해서 상호 합의하에 해지했대요. 9월 1일 날 계약했을 때 뭐가 있었겠죠? 우리 인테리어로부터 수취하였던 계약금 3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반환에 따르는데 제품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우리 선수금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선수금을 갖다가 지금 취소했으니까 도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차변에 선수금 차변에 우리가 받았던 선수금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거래처는 우리 인테리어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35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3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보편적으로는 9월 1일 날 거 한번 어떻게 체결되는지 계정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된다는 얘기죠. 한번 같이 보면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9월 1일 거 한번 주의해 보시게 되면 우리 인테리어에서 여기 선수금 받은 거 있죠. 선수금 없애주는 거예요. 며칠 날짜로요? 여기 9월 17일 날짜로 얘가 해지하기로 했으니까 17일 사변에 계정 선수금 해주시고 여기 거래처는 우리 인테리어 금액은 350만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여기 350만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9월 30일 일반 전표 입력의 마지막 문제네요. 에이스에 대한 외상 매입금 350만원 중 250만원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에이스로부터 면제받았다. 외상 매입금은 우리 채무 계정인데 이를 면제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면제받았을 때 쓰는 계정 이름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 문제네요. 이거는 차변에다가는 지금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갖고 있어요. 외상 매입금 35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거 외상 매입금을 갚으려고 하니 우선 현금으로 얼마를 갚았대요? 250만원을 갚았고요. 100만원은 지금 면제받았다고 하니 얘는 채무 면제 이런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얼마? 100만원 이렇게 쓰시고 외상 매입금에다가 거래처 에이스 입력해 주시면 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입력을 해보면 날짜는 9월 30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9월 30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에이스 금액은 3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갚았다고 하니까 현금 250만원 써주시고 대변 나머지는 채무 면제 이익,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이네요. 채무 면제 이익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 전표 입력 6가지 문제 있었고 문제 3번에서는 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해보라고 합니다. 날짜는 8월 17일 날짜고요. 비사업자인 개인 송영준에게 제품 110만원 110만원 여기 받았다는 것은 공급 대가라는 뜻이죠. 이게 제품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급 대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공급 대가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별도의 증빙서류는 발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출을 하고 나서 여기 지금 적격 증빙이 없다는 뜻이에요. 적격 증빙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 회사 사장님은 이 부가가치세 받은 거 납부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증빙 서류는 없지만 매출로 여기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유형을 14번 건별이라고 입력을 하고서는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 자료를 입력해 주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10만원 이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건별을 사용하는 그런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8월 17일 날짜로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끝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8월 17일 날짜로 부가세 유형은 증빙서류 없을 때 그래도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을 갖다가 부가세를 납부하고 싶을 때는 14번 건별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팔았다고 했으니 제품 해주시면 되겠고 공급가액 란에다가 공급대가 110만원을 다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소형주의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사항에서는 여기 지금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등록대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한 금액인 부가세 예수금 10만원이 납부가 되게끔 된다는 얘기예요. 건별 사용하는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거래 당사 영업부가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2000cc네요. 고장으로 하나 정비소에서 해당 차량을 수리하여 차량 수리비가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120만원이 발생했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얘가 소형 비영업용 소형차 1000cc가 넘어가게 되면 그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매입세, 불공제,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여기는 증빙서류는 매입의 전자세금계산서인데 얘가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실 때는 부가세 유형 몇 번? 54번 불공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불공사항 6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이 내용이 불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참고로 불공사항 6가지 대표적인 거 불공사항을 구분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는 불공사항은 매입과 관련돼서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 여기 불공사항 54번이라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54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불공사항 첫 번째 거는 사업과 무관한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면 불공 처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이 된 것들은 다 불공 처리하셔야 돼요.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보편적으로 차량은 cc 기준으로 여기 문제에서처럼 설명이 나오니까 1000cc가 바로 경차 기준이거든요. 1000cc 넘어가게 되면 비업무용 소형 승용차로 구분이 돼서 그 차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들은 다 불공 처리 해주셔야지 된다는 얘기고, 바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두 번째 해당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접대비와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 해주셔야지 되고요. 네 번째로는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면 불공 처리해야 된다. 다섯 번째로는요, 토지 관련해서 토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불공 처리해라. 여섯 번째는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오류가 됐다면 거기 매입세 공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여기 불공사항이라고 하는 사항들을 6가지를 반드시 암기해 놓으셔야지 이런 내용 구분하기가 쉬워지겠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기 1000cc 요에 해당되는 불공 문제예요. 불공 처리하게 되면 매입세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차량 수리비가 12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는데 원래 정상적인 매입할 때는 여기 차량 유지비 120만원 그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해서 12만원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을 공제받는 것인데 얘가 지금 불공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이 부가세 대급금까지 차량 유지비에 다 포함시켜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 해갖고서는 13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더란 말이죠. 자, 요 해당되는 항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0월 1일이고요. 날짜는 10월 1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불공사항이므로 54번 불공. 품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량 수리비라고 쓰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120만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하나정비소.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여기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선택해 주시고, 자 분계 금액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3번 혼합분계 하셔서 여기 보시게 되면 132만원이 여기 매입세까지 포함돼서 한꺼번에 처리된 거를 보실 수 있죠. 여기 계정은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도 500번인가 800번인가 구분하셔야 되죠.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월 1일 거를 보니까 11월 1일 거래를 보시면 판매 부분 직원들에게 창립일 기념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 직원들한테 선물한 거네요. 개당 10만원 대한 유통에서 구매하고 카드를 결제했다고 얘기 나왔네요. 자,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때는 이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일단 여기 증빙서류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한우라는 것을 지금 매입을 했어요. 카드로 매입했기 때문에 카드에서 매입에 관련된 것은 지금 여기 뭐죠? 카과, 카면, 카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57번 코드 번호들이 쭉 있었을 텐데 얘가 지금 한우는 면세 품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실 때는 카드로 결제한 것 중에서 면세 제품입니다 라고 해서는 카면 코드 번호를 갖다가 58번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요, 뭐 이 문제에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은 부가세 유형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면세 품목이라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카면 선택해 주시고, 회계 처리는 차변에다가 직원들한테 선물했으므로 복리 후생비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4번 카드 결제 입력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카드는 어디 카드? 국민카드라 그랬었죠. 그래서 카드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만 잠깐 정리해 드리면, 얘는 카드로 결제한 면세 품목이라는 거 아셔야 될 것이고, 직원들한테 선물한 것이니까, 계정은 판매 부분이라고 했으므로 복리 후생비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4번 카드 결제 입력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카드는 어디 카드? 국민카드라 그랬었죠. 그래서 카드사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만 잠깐 정리해 드리면, 얘는 카드로 결제한 면세 품목이라는 거 아셔야 될 것이고, 직원들한테 선물한 것이니까, 계정은 판매 부분이라고 했으므로 복리
후생비 해놓고 여기 판관비 800번대 비용으로 복리후생비 처리해 주시고, 카드로 결제를 했으니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써주시고, 여기 거래처는 카드사 국민카드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항목을 갖다가 한번 다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1월 1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카드 면세 매입했는데 카면 58번 나와 있네요. 58번 입력해 주시고, 여기 한우 뭐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세액 할 거 없이 금액은 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서 샀더랬냐, 대한유통이라고 했죠. 대한유통에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라고 했고요. 국민카드. 그 다음에 분기는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원재료라는 계정 대신에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게 되니까, 4번 문제는 날짜가 11월 10일이네요. 11월 10일 수진 상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했대요. 매출이네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하네요. 뭐 별다른 이슈상 아무것도 없고 제품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하니, 우리 부가세 유형, 부가세 유형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니까 11번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금액을 보니까 전액이 다 지금 외상으로 되어 있네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공급가액 다 합쳐서 165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수진상사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제품을 팔았다고 했으니 제품 매출 해서 15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예수금이죠. 부가세 예수금 해서 15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4번 문제도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밑에 분기를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1월 11일 날짜고요. 부가세 유형은 11번 매출 지금 한 것이고요. 품목을 보니까 세금계산은 캐비넷 외라고 되어 있네요. 캐비넷 외 써주시고, 공급가액에다는 150만원, 거래처는 수진상사, 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전체가 지금 외상으로 되어 있었죠. 2번 외상하게 되면 외상매출금에서 마무리가 되죠. 가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매출전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12월 18일 날 거래가 나왔네요. 파닉스의 제품 150만원을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납품 매출이네요. 증빙서류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중에서 150만원 중에서 60%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만기 6개월짜리 약속금 받았다. 서류 입력은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얘는 지금 매출이면서 매출에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유형 12번 영세 선택해서 입력하라는 뜻이고요. 자, 우선 제품을 매출했는데 현금으로 여기 150만원에 60% 받았다고 하면 90만원 되겠죠. 150만원 곱하기 60만원 하게 되면 9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은 90만원 받았다는 뜻이고요. 대변에는 제품 매출 해가지고서 150만원, 영세율이니 당연히 부가세는 없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약속원 받았다고 하니까 받을 거래처 써주시고 나머지 금액 6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사항을 갖다 그대로 12월 18일 날짜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8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영세율 승계서 영세 써주시고요. 품목은 그냥 제품 썼으니까 공급 가액은 1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파닉스.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었고 영세율 부분은 보시면 구매 확인서라고 나와 있죠. 여기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발급한 3번. 서류번호는 생략. 분계는 지금 두 개로 나눠서 받았으니까 혼합 분계 해주시고요. 중에서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90만원. 나머지 금액은 받으러옴으로 했다랬었죠. 받으러옴 해갖고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대로 우리가 입력을 마무리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2월 12일 문제는 핀란드에서 목재 수입했다. 지금 여기 회사는 가구 회사였죠. 가구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재를 수입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회계 개정상 원재료를 수입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재료를 수입했다는 얘기. 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얘가 증빙서류죠.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다만 원재료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우리가 수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유형이 지금 매입이기 때문에 55번 우리 수입이라고 써있는 이 부가세 유형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수입이라는 그 부가세 유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문제에서는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공급가액은 세관에서 징수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 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목재 수입한 그 가격이 5천만원이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과세표준 5천만원은요 그냥 허구의 숫자예요.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세관에서 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얘를 징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이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공급가액을 만들어낸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 55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 회계 처리할 때 밑에 나오는 거는 부가세만 딸랑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500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으니까 50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할 때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증빙서류를 보시고 부가세 유형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잘 선택을 해주시면 메인 매출 전편은 그닥 많이 어렵게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똑같이 날짜는 12월 20일 날짜로 부가가치세 유형은 매입해서 수입했으니까 55번. 품목은 그냥 목재라고 하면 되겠죠. 목재라고 하시고요. 여기 공급가액은 5천만원, 부가세 5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곳은 인천세관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주신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만 딱 나왔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27한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 해당되는 또 6문제 풀어봤고요. 4번 문제는 일반 전편 또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오류, 잘못 입력된 그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8월 31일 보통 예금에서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회계 처리한 금액 11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이 금액 11만 원은 8월 귀속분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됐대요. 그럼 규정을 조회해 보시게 되면은 8월 31일 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고 돈 지급한 것 나타나 있겠죠? 근데 얘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계정은 세금과 공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원천 징수 해놨을 텐데, 그럼 이 원천 징수했던 예수금을 납부할 때는 세금과 공과라고 쓰면 안 되고 예수금이라고 그 예수금을 빼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자,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8월 31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 입력 항목이니까 일반 전표 입력해서요. 날짜는 8월 31일 입력해 주시고요. 보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여기는 기정 뭐라고 써줘야 된다? 예수금을 징수해 놨던 거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얘를 예수금으로 이렇게 바꿔 주셔야지 되는, 정확히 맞는 회계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거래네요. 주식회사 에이스 하이테크의 제품 판매 매장의 임차료 230만원 별도로 임차료를 줬네요. 임차료 230만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나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이를 일반 전표에 입력했다고 하네요. 증빙서류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적격 증빙이라면 이 거래는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10월 31일 날 얘를 일반 전표에다가 지금 입력을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있는 그 거래 내역은 지워버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10월 31일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해서 날짜는 10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임차료 보통예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죠. 클릭해서 이는 다 삭제해서 없애주셔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셔서 날짜는 10월 31일 날짜로요. 10월 31일자로 지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임차료에 대한 걸 받았으니까 매입세금계산서죠. 51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차료라고 쓰시고요. 공급가액은 230만원, 거래처는 에이스 하이테크에서 발급받으신 거고 세금계산서 받았죠. 자, 분계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3번 혼합분계 하신 다음에 계정은 지금 판매 매장이라고 했으니 임차료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임차료 얘는 판매니까 800번대 임차료 쓰셔야 되죠. 800번대 임차료에다가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수정이 된 거죠.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정정, 수정에 대한 문제 두 문제도 정리를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문제네요. 결산 정리사항은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 또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 항목이죠. 자, 1번은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의 1년치 보험기간이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래요. 차량 보험료 120만원을 10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고 얘기하네요. 얘는 비용 처리법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이따 잠깐 보긴 하겠지만 10월 1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차변에 10월 1일 날짜에 차변에 보험료, 이 보험료는 800번대 판관비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요. 120만원 이렇게 나갔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12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랬을 때 회계 담당자가 결산 처리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항목이 지금 10월 1일 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1년치 지금 여기 보험료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료는 12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120만원은 보험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 거냐면 내년 9월 30일에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 보험료 비용으로 120만원을 다 처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결산을 할 때 12월 31일이 됐을 때 결산을 하잖아요. 12월 30일 날 결산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비용이 두 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날짜는 이 중간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우리 회계 담당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할 때 우리 회계 담당자는 올해 비용과 올해 수익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려고 치면 지금 120만원 중에서 올해 해당되는 비용은 보험료는 얼마만 올해 해당되는 비용이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일에 가입했으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죠. 1년치가 12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10만원 꼴인데 3달이 경과했으므로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비용은 보험료 30만원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90만원은 올해 비용이 아닌 내년 비용으로 반영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험료라고 해서 지금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금액이 지금 120만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올해 12월 30일자로 딱 30만원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요 비용계정 차변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대변에다가 써주시게 되면 얘가 그 금액만큼은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보험료 내년 거를 없애주셔야지 나머지 30만원만 올해 손익계산서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멸을 90만원 내년치를 소멸시켜 주시고요. 이 보험료는 결국 내년 거를 미리 내놓은 금액이므로 내년 거 미리 비용을 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선급 비용이라고 써요. 선급 비용 90만원 이렇게 쓰시면은 여기 이 1번 문제에서 손익의 이연 문제로 결산 항목을 반영한 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이거 여기는 일반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해야 되죠.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선급 비용에서 금액을 90만 내년치를 90만원 낸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보험료 규정에서 9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첫 번째 문항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수정상사의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그다음에 기말 공정가액 관련돼서 결산분기 해보세요. 그런데 주식수는 1000주인데요. 5,000원에 취득을 했었는데 지금 한 주당 5,200원이 됐대요. 그러면 200원이 더 오른 거죠. 그러면 200원에 대해서 곱하기 1000주 하게 되면 20만원 되겠네요. 그죠? 20만원어치가 지금 현재 매각하지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가 5,200원이 되었으니 이 증가한 만큼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에서 증가한 값어치 2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실제로 처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해서 20만원 올라갔다는 걸 기록해놔야 되므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죠.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이 항목으로 2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두 번째도 어렵지 않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손충당금 관련 결산분기하세요. 그런데 대손율은 1%,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 설정하세요. 그랬는데 이 항목은 자동 결산이 되는 항목이죠. 지금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항목이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은 일단 해놓고 여기 결산자료 입력해서 클릭하신 다음에요. 날짜는 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대손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상각을 클릭하셔서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만 여기 대손충당금 설정하라고 했으므로 나머지 것은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우시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만 나타나 있죠. 우선 의미를 보면 12월 31일 현재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을 받아야 될 잔액은 4억 5,791만 1,000원 나와 있고요. 대손충당금 잔액 남아있는 것 62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1%를 우리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여기 대손율 1%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2%면 여기 2%로 입력을 해주시면 금액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1% 하라고 했으니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여기 추가 설정에 395만 4,110원을 여기 밑에 결산 반영 누르시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여기 판관비의 대손상각비 여기 보시게 되면 대손상각 외상매출금 밑에 여기 딱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반영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말정리사항도 끝났고 이렇게 반영시키는데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반드시 기말정리사항을 입력하셨으면
여기 결산 자료에다가 입력을 하셨으면 요 위에 보시면 전표 추가 반드시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요. 전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게 되면 자동 결산 분기 완료 요거까지 떠야지 여러분 입력하셨던 자료가 맞게끔 처리가 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말 정리사항 또 세 문제 정리를 해 보아 드렸고요. 6번 문제는 조회 문제예요. 어디에서 조회에서 이 요구하는 답을 찾을까 그것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1번 문제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잔액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거래처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교재에서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거래처 원장에서만 이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부관리 이야기에서 거래처 원장 클릭하시고요. 월은 6월 30일 현재라고 했으니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랬죠. 거래처는 다 눌러봐야겠네요. 자, 보셨더니 지금 보여진 그 계정에서 외상매출금의 차변은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대변의 뜻은 외상매출금이 회수 감소됐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잔액 시험 문제에서는 이 항목들에 대해서 골고루 다 물어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최소한 차변의 뜻이 뭔지 대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걸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찾아야 될 것은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라고 물어봤어요.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가장 큰 거는 이 잔액을 보고 답을 하셔야겠죠. 잔액이 어디가 제일 큰가 봤더니 여기네요. 경원 물산이 잔액이 5,400만 원으로 거래처들 중에서 잔액이 가장 큰 금액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잔액은 얼마냐고 물어봤죠. 5,482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 조회 문제는 2, 4분기 4월에서 6월까지 지출한 접대비 판관비죠.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접대비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비용 계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접대비 그 계정 금액만 계정별 원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일개표, 월개표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계정을 물어봤으니 접대비라고 하는 접대비만 우리 계정을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나가고요. 계정별 원장에서요. 날짜는 4월 1일부터라 그랬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판관비 접대비니까 800번대죠. 그래서 접대비 800번대를 조회를 해보시는 거죠. 813번. 자, 그럼 접대비 발생했던 총 금액이 지금 얼마가 발생했느냐 하면 지금 누계로 해서 여기 이게 안 나와 있나? 칸이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접대비 사용된 금액을 보시게 되면 지금 월계, 누계, 월계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 가지 금액을 다 더해 보시게 되면 4월부터 6월까지 16,500원, 12만원, 12만 5천원, 그다음에 50만원 요 세 가지를 다 네 가지죠. 네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계정별 원장으로 찾으니까 월별로 두 개로 또 전년 2월까지 나와 있어서 금액 찾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죠. 이렇게 찾아서 더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해 드렸던 대로 여기 일개표, 월개표 조회를 하셔서요. 얘는 월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니까 월개표로 4월에서 6월 이렇게 조회해서 쭉 내려보시면 판관비 중에서 여기 접대비 나와 있죠. 그래서 접대비 요 금액으로 얘는 현금, 얘는 대체 합쳐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여기 76만 1,500원 요거를 답해야 되거든요. 자,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게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일개표, 월개표 얘를 이용하는 것이 금액을 찾기가 더 깔끔하고 편하죠. 요걸 활용해서 여기 장부에서 조회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라면 4월부터 6월까지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세액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공급가액인지 세액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봤는데 여기서 부가가치세 누르셔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여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 조회 항목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세액을 물어봤으므로 세액에 대한 답은 96만 원이요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1회 특별회 차이 문제 실기 문제도 여러분들과 한번 정리를 쭉 다 해봤네요. 예,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